네, 안녕하세요. C 파이썬 코드를 보는 파이썬의 심층세상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한성민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 런타임 주로 사용하는 이제 C 파이썬이죠. 내부 구조를 좀 살펴볼 거고요. 파이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탐구를 해나가 보는 세션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파이콘 발표를 한 4번 정도 해봤는데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세션이라서요. 아마 C 언어가 파이썬 코드보다 많을 겁니다. 이제 꽉 붙잡고 가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리드라고 하는 AI 교육업체에서 MLOps 리드를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네이버 클로바에서 리서치 엔지니어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IJ웍스라는 광고 기술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심심이라고 하는 챗봇 서비스 회사에서 이제 챗봇 서비스에 대한 어떤 코어 파트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머신러닝 파트에서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 GDE라고 부르는데요. 그쪽에 소속되어 있고 또 구글 디벨로퍼 그룹스의 이제 고랭 코리아 파트로 이제 운영진을 맡고 있습니다. 일전에 뭐 한 일주 전에는 이제 고퍼콘이라고 하는 행사가 처음으로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물론 이제 그 고퍼콘에 참석하신 분들은 없겠지만 이제 그런 이벤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애플앱이라고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금 파이썬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차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먼저 파이썬 런타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데이터 타입, 자료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C 파이썬의 빌트인 펑션이라고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어떤 빌트인 펑션들의 구조를 좀 파악해 볼 거고요. 또 thread도 다룰 겁니다.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 또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싱크 IO를 살펴보면서 이제 셀렉터나 시그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 하나하나의 토픽이 사실상 하나의 발표 주제가 될 수 있는 거대한 토픽이고 지금 그걸 40분 안에 압축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빠를 수도 있고요. 좀 어느 부분은 또 좀 애브스트랙트 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그래도 다뤄보니까요.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 다루는 주제가 꽤나 난이도 있는 주제라고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비유를 위해서 매트릭스의 영화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매트릭스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이젠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그 영화의 빨간 약과 파란 약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 영화 내용에서는 빨간 약을 먹으면 조금 고통스러울지라도 현실을 좀 보게 됩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은 편안하게 이제 어떤 가상의 세계에서 진실을 알지 못하고 머물게 되는 거죠. 이번 파이콘 코리아 행사 2023년의 행사가 그 테마 컬러가 빨간 색깔이잖아요. 저희는 이번 컨셉에 맞게끔 빨간 약을 먹고 진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일단 먼저 파이썬 런타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런타임이라는 것은 파이썬의 바이트 코드를 실행해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전체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동작 과정에서 저수전 레벨을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주로 C 언어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C 파이썬 런타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 크게 이제 5가지 구조를 좀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제 런타임 레벨만이 있는 게 아니긴 합니다. 먼저 스케줄러가 있을 겁니다. 스케줄러는 우리가 실행하는 코드의 명령어를 관리하죠. 각 코드 조각이 언제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를 결정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가상 머신이 있습니다. 가상 머신은 이제 코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지요. 네, 즉 CPU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렉서가 있습니다. 렉서는 파이썬 코드를 읽고 토큰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토큰들은 이제 파이썬의 문법 구조에 맞춰 분류가 되고 또 가상 머신에 의해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옵티마이저가 있습니다. 파이썬 코드를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최적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지요. 코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필요한 연산을 제거하거나 복잡한 연산을 간단하게 만드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미리 작성된 코드 스니펫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파이썬 코어에서는 풍부한 표준 라이브러리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들의 어떤 뎁스는 이제 C 파이썬 GitHub 리포지토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에서는 주로 이제 스케줄러랑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주로 다룹니다. 물론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도 일부 다루긴 하겠지만요. 이게 발표 분량상으로 한정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 파이썬을 이제 런타임 레벨로 좀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C 파이썬과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까지 살펴보면 지금과 같은 구조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어플리케이션 여러분이 주로 작성하는 그 레벨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어플리케이션이나 스탠다드 모듈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파이썬 런타임이 있고요. 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랑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리고 그 밑에는 하드웨어라고 하는 가장 저수준의 레벨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발표 자료에서는 이제 파이썬 런타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붉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을 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핸들링하는지를 조금 더 이제 그 플로우 관점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파이썬 소스 코드를 작성하실 거예요. 파이썬 파일이죠. 그 파일을 이제 파싱 레벨에서 레시컬 애널리시스가 동작해서 토큰을 뽑고 이제 신텍스 구문 분석을 통해서 AST라고 하는 그 추상 구문 트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추상 구문 트리를 이제 컴파일하면 바이트 코드가 나오게 되고 그 바이트 코드를 이제 파이썬 런타임 레벨에서 버추얼 머신에 실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파이썬의 전체적인 이제 코드 실행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런타임 레벨에서 데이터 타입을 처리하는 부분은 조금 더 간략하게 좀 보면요. 이제 구문 분석 그 추상 구문 트리가 있고 그 추상 구문 트리에서부터 바이트 코드가 나오고 그 바이트 코드를 인터프리터가 해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C 파이썬의 코드 레벨로 보면은 결국에는 ast.c, compile.c, ceval.c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좀 재미없는 내용으로 빠집니다. 저희 그 파이썬에서 숫자 정수 타입으로 넣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인티저 형태의 데이터가 할당되는 거잖아요. 그 인티저 데이터는 이제 파이썬 오브젝트 레벨에서는 파일롱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코드는 이제 파일롱 오브젝트의 할당 개념을 설명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파이 오브젝트 말록이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실 거예요. 그쪽을 통해서 이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 오브젝트 이니셜라이즈 함수를 통해서 이니셜라이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슨 파이썬의 간단한 인트 자료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인트형 토큰을 렉서에서 처리하고 나서 이제 AST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바이트 코드로 실행할 때 실질적으로 해석하고 나서 런타임에 처리될 때는 다음과 같은 코드로 동작한다는 걸 예시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컴플렉스한 타입을 보면요, 이제 리스트 타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 타입의 전체적인 처리 구문 코드는 2000줄이 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리스트에선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독특한 신택틱 슈거링 개념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는 뭐 가로를 열고 콜론을 이용해서 그 적당한 뭐 스타트, 스탑 영역에 대한 어떤 리스트를 뽑아낼 수 있죠. 뽑아내서 카피를 할 수 있는데 그 카피하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두 번의 for iteration이 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 때는 이제 처음에 set self 아이템에다가 그 new reference 값을 넣게 돼서 카피를 진행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reference를 삭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decref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reference count 개념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이후 슬라이드에서 다루게 되겠지만은 이제 참조에 대한 변수를 각각 파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데 그 파이 오브젝트에서 이제 참조를 한 단계 낮춰가지고 참조 횟수가 0이 되면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지워지게끔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즉슨 여기서는 슬라이싱을 할 때 새로운 그 메모리에다가 참조를 만들어서 그 참조 값을 이제 카피해가지고 슬라이싱에 대한 복제를 시도하고 밑에 줄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참조 레벨에 대해서는 딕레프를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자료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빌트인 펑션을 다루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리치 컴페어를 설명드릴 건데요.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고 예를 들면 부울리언 타입이나 아니면은 뭐 튜플 타입이나 아니면은 셋 타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서로 다른 변수의 그 타입들을 어떻게 우리는 비교 연산자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파이 오브젝트에는 리치 컴페어라고 하는 메소드가 존재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이 리치 컴페어 부울에서는 V랑 W를 받게 됩니다. 인자로 받게 되는데요. 여기 이 함수에서는 비교 결과에 따라서 true, false, 오류로서 -1을 반환할 수 있고요. 첫 번째 if문을 보시면은 두 객체가 완전히 같은 객체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동일한 값이라고 하면은 1을 반환하고 만약에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0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이 오브젝트에 리치 컴페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두 객체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1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교 결과가 부울리언인지 체크한 다음에 그 비교 결과가 부울리언이면은 이제 그 값을 그냥 그대로 반환하고, 아니면은 파이 오브젝트 is tru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를 부울리언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 결과 객체에 대해서는 이제 참조 카운트를 내려가지고 가비지 컬렉션을 시키게 됩니다. 지금 이 간단한 함수를 봤을 때도 사실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리치 컴페어의 안쪽 동작은 do 리치 컴페어라고 하는 함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타입 비교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가 동일한 타입인지 보고 만약에 동일한 타입이거나 하이 타입일 경우에는 이제 리치 컴페어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게 되고요. 이때 비교 연산자를 반전해서 비교하는 형태의 코드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이건 파이썬의 독특한 특징인데요. 즉슨 크거나 작은 비교를 역전해 가지고 한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코드가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적용되어 있냐면요. 이제 특정 클래스에서 한 가지 방향의 비교 메서드만 정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역전하게 될 경우에는 반대로 비교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이제 리버스 OP라고 하는 리버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이제 리버스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비교가 문제없이 끝마쳐지면 그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비교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결과 변수의 참조에 대한 레퍼런스 카운트를 내리고 정방향 비교를 수행하는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이제 변수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실제 코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파이 오브젝트마다 비교하는 연산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독특한 파이썬의 자료 구조가 set 자료 구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et 오브젝트에 대해서 비교하는 로직을 좀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서로 다른 v 변수와 w 변수가 동일한지를 비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v랑 w의 크기가 동일한지를 비교하고, 크기가 동일하지 않으면 false를 빠르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먼저 체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부터가 조금 재밌어지는데 두 객체의 해시 값이 동일한지를 확인합니다. 해시 값이 다르다는 것은 포함하고 있는 값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를 경우에 false를 반환합니다. 해시는 실질적으로 포인터의 접근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우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셋이 불변성을 띠나요? 아니죠. 셋은 불변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변성을 띠지 않는 것에 해시가 가능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물음표를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해시간 값 비교를 할 때는 사실 프로젠 셋이 아니면은 해싱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값은 기본적으로 오류를 의미하는 마이너스 1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C 파이썬을 분석할 때는 이런 부분에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 코드가 해시 값을 셋에서 해시 값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set is subset을 이용해서 v가 w의 부분 집합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set is subset이라고 하는 비교적 고비용의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이 w가 잠시만요. 이 w가 그 v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인지를 비교하는 이런 안전한 로직이 하나 더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왜 들어있냐면은 이제 즉슨 해시 값이 충돌될 수 있다는 걸 염두해서 이 안전 로직이 하나 더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 파이썬 오브젝트 v 타입에 대해서 tp 해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해시 값을 얻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어 함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파이 오브젝트라는 타입이 아직 초기화되지 않은 경우도 염두해야 됩니다. 초기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기화를 먼저 시도한 다음에 해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타입이 초기화되지 않았다는 게 또 무슨 의미인지 또 이해를 못하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클래스 객체인 경우에는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 정보가 아직 타입 객체에 매핑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C레벨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언더바 해시 언더바나 뭐 이제 흑마술 메소드들이죠. 아니면은 뭐 EQ나 뭐 이터나 이런 이제 원래 사용해야 되는 그런 메소드들이 초기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해시를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불변 타입인 튜플 해시 함수를 좀 가져왔는데요. 튜플 자료 구조는 불변성이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싱 단계에서 조금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해시라고 하는 함수가 굉장히 무거운 함수인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C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동작이 먼저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id라고 하는 펑션 아십니까? id라고 하는 펑션은 포인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터를 가져오는 것은 매우 빠릅니다. 포인터를 먼저 같은 질 비교하고 그 다음에 해싱을 처리하는데 이 로우 레벨을 이해해야지 파이썬 코드를 빠르게 짤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설명에서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클라우드 피클이나 피클 써보셨죠? 그걸로 해시 값을 가져오고 그리고 해시를 할 수 있는 파이썬 오브젝트를 가져온 다음에 비교를 하게 되면 엄청 느릴 거예요. 왜냐하면 포인터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 경우에 해싱을 처리해서 그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100배 정도 느려져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튜플 타입에서 해시 펑션이 따로 적용이 돼 있고 그 해시 펑션에 의해서 해싱을 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즉슨 파이 오브젝트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싱을 하는 로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thread 부분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일전에 거론했던 ref 카운트 참조가 왜 중요한지도 함께 다루게 되고요. 또 파이썬으로 멀티코어 프로그래밍을 해봤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또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 GIL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코어 레벨에서 GIL이 왜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GIL만 하더라도 하나의 발표 자료가 될 정도로 큰 분량이라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한번 둘러보시죠. 저희가 thread를 거론할 때는 thread 자원은 이제 OS에서 제공해주는 자원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언어들을 보면은 이제 green thread라고 해서 가상의 thread도 있을 수 있고 뭐 경량 thread라고 하는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thread는 OS에서 제공하는 자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제 그 계층의 자원인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그 프로세스가 thread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하나에는 thread 여러 개가 속할 수 있고 그 thread들은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힙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코드와 같은 메모리를 공유받는 구조고 thread 각각은 스택이나 레지스터와 같은 독립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배우셨을 거예요. 이 경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프로세스에 있는 힙, 데이터, 코드 그 자원들은 크리티컬 섹션이라 부르게 되고 공유 자원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물론 프로세스 외 자원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뭐 쉐어드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파일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파일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도 공유 자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멀티코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thread를 사용하는데요. 이 thread는 왜 사용하냐 보면은 컴퓨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원입니다. 즉슨 CPU에서 제공되는 논리 프로세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연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 과학 개념에서는 이 thread들을 OS 스케줄러가 통제를 하게 되고 시분할로 처리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분할 처리 과정에서는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 문맥 교환 방식으로 레지스터 및 프로그램 카운터, 스택 포인터들을 주 메모리로 옮기는 과정이 발생하고 이 과정이 오버헤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컨텍스트 스위칭은 thread 개념에서 동작하지만 프로세스 개념에서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서 thread라고 하는 건 결국엔 메모리에 대한 카피 연산이기 때문에 결국엔 오버헤드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제 메모리를 조금 더 많이 지금 할당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이 컨텍스트 스위칭 과정이 조금 더 무겁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즉슨 thread가 프로세스보다 경량이고 문맥 교환에서의 비용은 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압니다. 이 GIL로 인해서 thread가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퀀셜하게 서로 블락킹을 하면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파이썬 코어에서는 결국에 GIL이라고 하는 락 개념이 존재하고 있고 파이 오브젝트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락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thread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OS 자원의 thread를 사용하는 건 맞지만 인터프리터 레벨에서 락을 걸기 때문에 thread의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GIL이라고 하는 건 그럼 무엇이고 이 GIL이 왜 이런 락 개념을 지금 제공하고 있을까요? 먼저 저희가 예시 코드를 좀 보면서 그 어떤 복잡한 이제 설명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I/O 작업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I/O 작업이라 하면은 이제 프린터에다가 인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웹에 있는 파일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OS의 파일 디스크립터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읽는다든지 이런 개념인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코드는 이제 파이콘 코리아의 세션 목록을 20개 정도를 이제 레인지 20으로 잡아가지고 긁어오는데 그걸 곱하기 20으로 해가지고 약 400개 이제 URL을 억지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제 HTTP 콜을 한 400번 정도 날려가지고 이제 다운로드 받는 작업입니다. 이때 다운로드라는 거는 그냥 특정한 폴더에다가 파일 라이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돌려봤을 때는 약 한 28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thread 경우를 보면요, 보시면은 thread 경우에 빨라졌죠. GR이 있는데 어떻게 빨라졌을까라는 고민도 있겠지만은 2.56초가 동일한 상태에서 이제 워커를 32기로 잡은 thread 풀에서는 91.1%의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즉슨 원본 대비해서 한 8.9%의 시간만으로 이 동일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IO 바운드 코드에서는 thread를 사용했을 때 thread의 효율이 나올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는 예제 코드가 그럼 IO 바운드이기 때문에 빠를까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IO 바운드 코드에서도 GR이라고 하는 제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파이 오브젝트의 레프 카운트, 레퍼런스를 올리거나 내릴 때마다 GR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색깔 라인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저희는 멀티 트레이드 환경에서 파일을 수신받는 라인을 버퍼 단위로 잘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슨 이 버퍼 단위로 잘라가지고 처리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요청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GR의 락을 잘게 끊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락이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빈번하게 유지하고 그 사이에 OS 네트워크 핸들링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줬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즉슨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효과가 있던 거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그 기본적인 IO 바운드의 컨셉에서 이제 thread 효율이 나오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빨간 색깔 지금 영역이 실제로 컴퓨테이션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레스트 타임을 의미하는데 지금 일레스트 타임이 거의 동등하게 이제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설명하면은 내부에 있는 동작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thread의 효율을 제공하기 위해서 결국엔 락의 개념을 좀 최소화시켜가지고 적용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설명 못한 게 있죠. GR이 왜 존재하는지, GR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전에 레프 카운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파이썬의 GR은 왜 존재할까요? 파이썬에서는 메모리 할당과 해제를 담당하는 원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 라운딩 박스에는 A, B, C라고 하는 변수가 정의되어 있고 A는 리스트로 아이템, 요소로 10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B, C는 A를 참조하게 됐는데요. 이걸 오른쪽에 있는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A에 10이라고 하는 어떤 값을 담고 있는 메모리를 참조하게 되었고, 그리고 B, C도 A가 담고 있는 거랑 동일한 형태의 공간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즉슨 A를 초기화할 때 이미 리스트 10이라는 게 할당이 되었고 B와 C는 A의 참조값을 참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10이라고 하는 어떤 메모리 할당 파이 오브젝트에서는 이제 3의 레퍼런스 카운트를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코드 레벨로 보겠습니다. 이건 파이썬 코드인데요. 드디어 파이썬 코드로 왔네요. 그 파이썬 코드를 보면은 지금 A는 10이라고 하는 걸 넣고 get ref count를 했습니다. 그리고 E라는 값이 떨어졌고요. 또 B를 A로 참조시켰을 때 A의 참조값을 B로 넣었을 때 그때 이제 A에 대한 ref count를 세보면 3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C를 다시 참조시키게 되면은 4가 나오고, 그리고 C의 포인트를 뭐 논으로 바꾸게 되면은 3, 그리고 B의 포인트를 논으로 바꾸게 되면 2로 나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1, 2, 3, 3, 2, 1이 맞지 않아요? 왜 2, 3, 4, 4, 2, 3, 2로 나와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하나 더 염두해야 될 게 get ref count는 A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펑션에서 인적 파라미터 값으로 다시 A의 참조값을 참조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참조값이 이 get ref count의 파라미터에서 한 번 더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더해야 돼요. 그래서 get ref count가 참조하고 있는 값까지 하나 더 더해서 2, 3, 4 그리고 3, 2가 나온 겁니다. 이제 조금 복잡한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ref count라는 거는 결국엔 변수잖아요. ref count는 숫자 값이에요. 2, 3, 4, 3, 2 숫자 값을 넣고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건데, 이 개념을 ref count가 결국에는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thread 간의 선점 문제를 방어하기가 되게 힘든 지금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ref count라는 거는 파이썬의 인터프리터가 관리하고 있는 변수를 의미하고요. 그 변수는 이제 파이 오브젝트에 참조하거나 아니면 참조값을 해제할 때마다 증가 혹은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에는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thread의 고질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스 컨디션은 이제 공유전이나 아니면 크리티컬 섹션에 해당되는 영역에 2개 이상의 작업자가 데이터를 수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의도되지 않은 메모리 바이올레이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보는 도식도에서는 이제 T1과 T2가 있습니다. 이때 T는 thread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이상의 작업자죠. T1과 T2가 이제 어떤 변수, 레프 카운트라고 여기서 칭하겠습니다. 그것을 증가시키는 예시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증가시킬 때는 뭐 a 플러스는 1 해가지고 증가시키겠지만 내부적인 코드에서는 세 가지 이제 가장 크게 보더라도 세 가지 동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어떤 메모리 값을 뭔가 이제 연산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산수를 하기 위해서 레지스터에다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CPU의 안에 있는 레지스터에다가 하나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고 있는 값에다가 이제 인크리스 연산을 해야 됩니다. 1을 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값을 다시 메모리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 세 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정한다는 거는 결국엔 세 개입니다. 가져오고 올리고 넣고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CPU랑 떨어진 공간에 있고 아무리 메모리가 빠른 메모리라고 하더라도 CPU 안에 있는 캐시 메모리나 레지스터보다 빠를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져오고 나서 변경시킨 다음에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작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T1이 먼저 가져온 다음에 T2가 다시 한번 똑같은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변수값이 0인데 T1과 T2가 둘 다 0을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T2가 한번 인크리스를 시키면 1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T1으로 넘어간 다음에 T1이 다시 인크리스를 시키면 0에서 1이 되죠. 그리고 다시 T1이 그걸 메모리로 스토어 시키면 1이 써지게 됩니다. 근데 T2도 1을 쓰게 돼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2가 나와야 되는 변수값이 1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레이스 컨디션이고요. 이 레이스 컨디션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결국엔 락을 걸어야 됩니다. 사실 락 말고도 더 다른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토믹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뭐 CAS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개념도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먼저 이제 락을 거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라고 하는 개념의 락으로 익스클루시브 락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어떤 얘기인가 하면 지금 간단하게 뮤텍스 락에 대한 개념을 가져왔는데요. thread 1이 뭔가를 쓰고 있는 작업을 할 때는 T2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T1이 다 쓰고 나서 이제 그 변수를 더 이상 뭔가 수정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T2가 다시 한번 이 변수 값을 가져온 다음에 수정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예요. 즉슨 이 화장실을 2명 이상이 쓸 수가 없잖아요. 한 변기를.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오면 문을 잠그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 잠그는 작업이 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경우에는 이제 T2가 갑자기 급해요. 변기를 써야 돼요. 문은 못 열죠. 네, 문을 못 여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만큼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언어는 어떨까요? 보통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개념의 추상화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뭐 이제 C샵이나 뭐 자바 같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저수준 레벨에 가까운 물론 그 친구들도 충분히 고수준 언어긴 하지만 그런 이제 그 컴파일이 필요한 개념의 언어들은 대개 이제 락을 직접 사용자가 제어하게끔 만듭니다. 그게 이제 조금 차이점이고요. 저희가 이제 thread의 안쪽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파이썬에서는 pthread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요. pthread는 이제 표준 POSIX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이제 thread 자원을 이제 관리하는 차원의 개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t bootstrap 변수가 있고 t bootstrap 변수에서 thread를 실행하는 이제 함수를 참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oot라고 하는 이제 변수는 해당 함수에 전달할 인자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지금 빨간 색깔 그 라인으로 처리된 거는 이제 pythread start new thread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지금 이름부터가 이제 범상치 않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pthread가 직접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thread create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전달받았던 함수의 참조를 인자를 이제 void 포인터로 하면 이제 함수 자체를 넘길 수 있는 포인터로 바뀌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넘겨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슨 안쪽에 있는 어떤 코드 execute 레벨에 있는 함수들을 void 포인터로 사용해가지고 넘기는 개념입니다. void 포인터는 또 뭐야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C 레벨의 설명이라 조금 어려운데 그 참조되는 어떤 그 객체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함수가 될 수 있는데 그 함수를 그냥 그대로 참조로 넘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레프 카운트와 자료 구조 동작도 좀 알게 됐고 이제 thread에 대한 개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럼 조금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비교적 쉬운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비지 컬렉터 컨셉은 간단합니다. 이제 메모리를 할당시키고 해제시키는 동작에 대해서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쉽게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가비지 컬렉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C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죠. 직접 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메모리 할당을 하고 나서 해제를 까먹게 되면은 메모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메모리 릭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하 현상이라고 해서 스타베이션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이제 파이썬은 조금 더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비지 컬렉터란 개념은 무조건 옳을까요? 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순환 참조에 대한 문제들과 순환 참조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댕글링 포인터나 아니면은 해제 개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만큼 GC를 동작시킬 때 스파이크가 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게임 서버 같은 경우에서는 GC가 있는 언어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특정 구간에서 스파이크가 치게 되고 그 경우에 서비스에 렉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GC라는 거는 항상 옳은 건 아니고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가비지 컬렉션을 왜 들고 왔느냐? 가비지 컬렉션은 기본적으로 레프 카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컨셉은 간단합니다. 참조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은 메모리가 있으면은 그 메모리를 해제시켜주는 타겟으로 잡는 건데요. 이 참조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는다는 개념은 결국 레프 카운트가 0인 것을 의미합니다. 레프 카운트가 0이면은 더 이상 참조하지 않는 그 메모리 공간이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즉슨 참조가 더 이상 없을 때 메모리에서 해제를 발생시키는 게 가비지 컬렉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순환 참조의 경우인데요. 순환 참조는 A가 B를 참조하고 있고 B가 A를 참조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즉슨 두 개가 서로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참조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레프 카운트가 1이 되는 현상인데요. 이것은 파이썬의 가비지 컬렉션 코드에서는 순환 참조를 인식하고 해제시키는 로직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외 사항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조금 빠른 점 죄송합니다. 40분 안에 다 우겨 담으려고 하니까 말이 빨라졌는데요. 이 코드는 C 파이썬에서 가비지 컬렉션의 가장 중요한 메소드라고 할 수 있는 컬렉트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함수 안쪽에 주요 로직을 살펴보면은 이제 업데이트 래프 0이라고 써져 있죠. 이건 젊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서브트랙트 래프 그리고 함수를 호출한 라인이 이제 이제 각각 보이죠. 업데이트 래프, 서브트랙트 래프, move unreachab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ove unreachab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에서 도달할 수 없는 객체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handle weak left라고 하는 거 이제 약한 참조라고 하는 개념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약한 참조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elete garbage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참조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참조할 수 없거나 아니면 올드한 이제 세대에 있는 이제 객체들을 가비지 컬렉터의 대상들을 실질적으로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참조 순환도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가비지 컬렉터를 보통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하잖아요. 결국에는 젊은 세대와 이제 좀 올드한 세대가 있고 세대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비지 컬렉션에 뭔가 반복되는 주기가 점점 길어지게 되고 또 세대 간에 뭐 인계치가 있어서 뭐 700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사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레프 카운트를 일단 이용하고요. 그리고 세대별로 인계치가 있는데 그 인계치를 처리하는 로직이 컬렉트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셀렉터와 시그널이 있는데요. 시간이 벌써 43분인데 셀렉터와 시그널을 다 다룰 수 있을지 좀 자신감이 떨어졌는데요. 이 셀렉터와 시그널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싱크 IO라는 개념과 묶여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싱크 IO 혹시 쓰시는 분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파이썬에서 어싱크 IO 써보신 분.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기회에 이제 다른 분들도 어싱크 IO를 최대한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싱크 IO의 컨셉은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벤트 루프가 있고 이벤트 루프에서 대기어를 확인한 다음에 태스크를 실행하고 태스크의 제어 사항을 이제 서스펜드 혹은 리즘 상태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태스크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함수의 바디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어싱크 함수를 또 대기어에 등록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싱크 IO의 장점은 뭘까요? 이제 제가 면접 볼 때도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블락킹, 논블락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블락킹과 싱크로너스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많이들 이제 다 이해하고 있는 개념일 텐데요. 블락킹과 논블락킹은 제어권을 상징합니다. 블락킹이라는 거는 이제 함수의 호출자가 제어권을 가지고 있고 논블락킹이라는 것은 함수의 호출자가 제어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슨 함수의 호출자가 뭔가를 실행시켰을 때
뭔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함수의 호출자가 기다린 다음에 뭔가 처리하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그 개념 자체가 블락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 함수의 호출자가 그 컨텍스트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도 블락킹이라는 특징이 나옵니다. 즉슨 여기서 이제 싱크로너스 블락킹을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 리드 라이트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리드가 다 될 때까지 파이썬 함수는 더 다른 라인을 처리하지 않고 기다리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락킹인데 그 어싱크러너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셀렉트랑 폴이라고 하는 그 OS의 커널 계층, 그 커널 계층은 아니죠. OS에 있는 API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I/O 멀티플렉싱을 적용하는 건데요. 즉슨 I/O 멀티플렉싱이라는 거는 I/O를 다중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어싱크 I/O는 I/O가 붙었듯이 I/O를 다중화시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이따가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블락킹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await 어싱크 함수를 실행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await를 붙이면은 블락킹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다리니까요. 그리고 싱크로너스 넘 블락킹이 있는데요. 다른 이제 작업자한테 무언가를 시켜놓고 이제 그 원래 있던 호출자는 다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슨 조금 더 효율적이게 되는데, 결국에 다른 작업자한테 뭔가 시켜놨으니까 그 사람이 준비가 되면은 그걸 이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어봐요. 준비가 다 됐니? 준비가 다 됐니? 그러다가 준비가 다 됐으면은 그걸 가져와 가지고 뭔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싱크로너스 넘블락킹의 개념이고, 이제 넘블락킹에서 어싱크 개념은 진짜로 이제 완전한 어싱크로너스 I/O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어싱크 I/O라고 하는 걸 검색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슬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hello라고 하는 함수에서 어싱크 I/O 슬립 1을 걸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특정한 주기만큼 기다리겠죠. 만약에 이 어싱크 I/O 슬립이 그냥 슬립이었으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await async gather라고 하는 함수에 hello를 2번 호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싱크 I/O로 메인을 실행시켰으니까 어싱크 환경에서 메인은 동작할 겁니다. 보시면은 어싱크 I/O 슬립이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는 건 맞는데요. 헬로우 날리고 나서 1초를 기다린 다음에 1초에 근접한 그 기다림이 있은 후에 파이콘 코리아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이 안쪽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다시 또 재미없는 C 언어로 넘어왔습니다. C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 개념에서 슬립은 결국은 루프 콜 레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시키게 되고, 이때 딜레이를 결정합니다. 여기 이제 아까 어싱크 I/O에서 저희가 슬립 호출할 때 1이라고 하는 인적값 넣었던 그 값이 딜레이로 찍혀가지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또 콜 레이터는 뭐야? 라고 보면은 콜 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머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콜 앳이라고 하는 그 함수에다가 메서드에다가 이제 타임 플러스 딜레이라는 값을 넣어가지고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 앳은 또 뭐야 하면은 그 콜 앳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타이머를 설정하고 힙Q에 힙푸시랍니다. 이 힙Q의 힙푸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대기열에다가 지금 대기를 시키게끔 명령을 때려놓은 거고, 대기열에서 뭔가를 가져왔을 때 그게 타이머를 초과하게 되면은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뭔가 그 while true로 한 다음에 무한 루프 돌아가지고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타이머로 등록해 놓는 거예요, 대기열에. 그리고 그 대기열에 타이머가 꽉 차, 이제 그 타이머가 결국 현재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 함수를 호출시키면 되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인 로직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함수도 보겠습니다. 어싱크 I/O의 대표적인 이제 HTTP 요청을 날릴 때 쓰는 라이브러리인 AIO HTTP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냥 파이콘 코리아의 제 프로그램의 링크를 이제 가져오는 걸 그냥 예시 코드로 넣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컨텍스트 매니저를 통해서 get을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청은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가져오는 건 어떻게 할까요? 결국에는 클라이언트 레큐레프에 텍스트라고 하는 어떤 텍스트 메소드 아시죠? 그 뭐 이제 리퀘스트 날릴 때 텍스트로 가져오겠다고 하면 텍스트 메소드를 실행시키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싱크 펑션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있을 경우에 잠시만요. 바디가 더 이상 없을 경우에, 캐시된 게 없을 경우에 셀프 리드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근데 이것도 await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럼 어싱크 펑션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안에 걸 보면은 이제 컨텐트 리드라고 하는 동작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럼 또 컨텐트 리드는 뭔데? 그럼 컨텐트는 또 뭔데?라고 하면은 이 컨텐트가 결국에는 스트림 리더예요. 스트림 리더는 이제 파이썬의 또 코어에서 스트림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스트림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근데 또 스트림스는 트랜스포트랑 프로토콜에 참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트랑 프로토콜이 지금 파이썬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코드에서 가장 로우 레벨일 겁니다. 그래서 스트림스는 로우 레벨에 있는 트랜스포트랑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I/O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는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여러 개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벤트 루프에서는 콜로 날릴 때 태스크로 등록하는데 이때 IO 데스티네이션에 어떤 샌드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걸 이벤트 그 OS 레벨의 스케줄러에다 등록을 해놓고 이제 스케줄러가 완료됐을 때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그 이벤트 루프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폴이라고 하는 개념과 인터럽트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스케줄에 대한 상태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이폴은 기본적으로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OS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일에 대한 테이블을 이제 인덱스 넘버로 매핑할 수 있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이제 블락킹, 논블락킹, IO에 대한 게 결국에는 이폴이나 KQ나 IOCP 같은 이제 스케줄러 개념과 매핑되어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 개념은 이제 그 이폴에서 스케줄러를 담당하고 있는 그 C 파이썬 코드를 참고해야 된다. 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림이 결국에는 이폴에 대한 그림이고요. 코드 레벨로 보면은 지금과 같이 이제 베이스 이벤트 루프에서 힙 큐에 있는 스케줄에 등록된 파일을 가져와 가지고 처리하고 프로세스 이벤트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그 파일 디스크립터에 있는 그 어떤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로직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끝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